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초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장호보인님이 종배형, 제가 호랑이띠인데 당신은 보면 볼수록 매력 덩어리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좀 매력 뿜뿜하긴 하죠. 네, 박정아님, 오늘도 시선 집중합니다. 종배님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피곤함을 툭툭 털어드리고 싶네요. 아, 묻어나나요? 네, 솔직히 좀 필요하긴 해요. 휴가 가야 돼.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볼수록 매력 덩어리가 휴가를 가시면 아유 어떡하죠? 야. 큰 구멍이 생길 것 같은데 시선 바로 집중에. 엿버버리네요. 예, AS 타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경유가 폭등과 관련해가지고 40년 동안 화물차를 운행 중이신 기사 한 분과 현실이 어떤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류세 인하로 소통이 좀 트일까 싶었지만 유가 보조금, 정확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까지 함께 내려가는 구조인데다가 운송비는 올리지 못해서 운행할수록 손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이비도 인터뷰하면서 좀 의아해하신 것 같았어요. 유류세 인하하면 보조금도 깎인다. 요 구조가. 그러면 뭔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국토부 물류산업과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확인을 했더니 유류세 인하하면 보조금이 깎이는 구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경유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유가 보조금과는 별개로 새로운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름은 유가 연동 보조금이고요. 네. 리터당 1,8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도 최근에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서 이 기준도 6월부터는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을 내리기로 했고요. 네. 지원 기간도 원래는 7월까지였는데 9월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리터당 50원을 더 지원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그럼 이걸로 충분하냐?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화물차 기사들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음. 지급 기준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라는 불만을 좀 내셨고요. 예. 정부는 재정 문제도 있고 유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한정 내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거든요. 네. 좀 답답한 상황인데 제이비 혹시 뭐 좋은 수 없을까요? 좋은 수는 그 둘째 치고요. 재정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초과 세수가 53조라면서. 아, 네. 아니 초과 세수가 50조 넘게 거치는데 왜 재정 문제 타령을 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발표를 보면 그 가운데 몇 조는 그 다시 뭐 상원안에 쓴다면서요.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재정 문제는 거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꼴피통 왜 돈 없다고 그럽니까? 그럼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 추경 발표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아 정말 어려운가 보다. 그럼 우리 이제 같이 허리 졸라 매자. 이렇게 하면 뭔가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 있어. 그랬습니다. 갑을 주령을 있는데 갑을 주령 그래서 정부 거짓말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얘기 좀 그만두고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켜보죠. 제이비타임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2003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사실은 제가 이분들로부터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한 10여 명 남짓이 될 건데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인가 그걸 얼굴에 케이크 대원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래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제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조사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그 조사가 뒤에 디젤 새끼야. 그러다가 여기서 일로 나오고 한 10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 청구 그렇게 해서 대검에서 녀석이 지금도 그렇게 이제 정부 조치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여러 번 들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거의 일단 2003년이라고 했던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생일빵을 당했고 불시에 생일빵을 당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뽀뽀해달라고 했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그런데 윤재순 비서관이 뭔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추행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해달라고 하면 정당하고 기분 좋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부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가해자의 감정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 상태가 기준이에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저런 반응을 버젓이 국회 나와서 할 수 있습니까? 뭐 내가 정당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발언이 이게 아니고요. 더 있습니다. 마저 들어주시죠. 네. 사실관계가 다소 앞뒤 선호가 바뀐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주얼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은요. 보통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그 제기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걸 끝내자. 내가 떠날게. 보통 이럴 때 하는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윤재순 비서관이 버티고 있잖아요. 따라서 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떠나는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모든 걸 튕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격을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고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국회에 나왔으면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또 불씨가 될까봐 내가 참는다 이런 취지잖아요. 내가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불씨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 소모적이니까 내가 참을게. 또 대충 이런 얘기잖아요. 네.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자기 감정 상태를 위주로 생각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들으신 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설명 필요성을 재단하는 것도 그렇고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소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억울함을 항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만이 아닌데 이 같은 분석은 윤재순 비서관의 다른 말에서도 확인되는데 요거까지 마저 들어주시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발언 대목으로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봅시다. 불쾌감을 들여서 사과한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한다. 표현이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래 내가 사과할게 이런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강. 이게 이제 계속 뭔가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또다시 강. 그러니까 인천 부결시키면 또다시 강으로 정모형 임명.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물론 전혀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준 표결에 앞서서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당국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핵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요인이 2차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2차 상황이요? 2차 상황이 뭐냐면, 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현실로 인정하고,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협치해봅시다, 이렇게 강이 아니라 온의 태도로 나온다고 치죠. 아, 민주당이? 상황이 종료가 됐다고 치고, 네. 청문정국은 사실상 종료가 됐다고 치고 이렇게 나온다고 치죠. 네. 그러면 정말로 여야 간의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2차 상황을 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건재라고 하고 이러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제2차 전선이 그어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민주당이 강이 아니라 온의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강에서 온으로 전환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강으로 받아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여부인데 뭐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 강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호영 후보자의 운명과 상관없이 전국의 핵은 한동훈 장관과 검찰로 모아진다. 이런 결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뭔가 그 한덕수 부결로 가면은 또다시 이제 제2의 총리 후보자로 물색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을 하게 될 텐데 네. 여기서 다시 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종인 님이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그걸 대통령은 부담으로 안 느끼나 봅니다. 라고 촌철 보내주셨고요. 네. 매누님은 얼어붙는 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끌어 넘칠까요? 그 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은 전혀 다르고 하나는 냉이고 하나는 열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본질은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어느 아니지, 것도 평화롭진 다르지. 않은. 그렇죠. 노인님은 공감지도 않다. 그럴 것 같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왜 8829님은 벌써부터 윤석열 라인들이 검찰 고위직에 올라간다던데 이렇게 대놓고 하면 더 부담 아닌가요? 제 입이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막 나갔잖아. 아이고 이렇게 한동훈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장을 아니야. 받은 이후에 이제 검찰 인사가 줄줄이 있게 될 텐데 빠르면 오늘 대검 차장단 인사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요직에 이제 누구를 발탁할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말 그대로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어떤 그 수사 방향을 잡을지도 이제 그때 좀 가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선언했죠. 제1호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수의 언론이 지금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펀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고 뭔가 그 이 펀드 수사에 사실 정치인 연루 내지 문재인 정권 때의 펀드 이제 문제점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금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강대강 대치라는 게 이제는 국회의사당 범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요즘도 함께 봐요. 네, 이제 제이비타임에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켜볼 것들도 많고 복잡한 뉴스 속에 칸 국제영화제가 오늘 새벽에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영화 두 편도 황금 종려상에 도전을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저 멀리 칸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가고 싶네요, 칸. 저도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출장 방송을 한번 시선 집중을 칸에 가서요? 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PD가 지금 불러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 않는 밴드 아니야. 청량리 상권의 하늘 바꾸다. 놀라운 청량리 비전과 차원이 다른 화역교통 인프라, 변화하는 청량리 상권의 클라이막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5월 체계적 아티스트 카미오 얼랄라와 함께 선보입니다. 152-8075 주식회사 한양. 양평의 정점에 휴먼빌 아틀리에가 온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으로 프리미엄은 더 높게, 서울은 더 가깝게. 롯데마트와 초등학교를 품은 초프리미엄 아파트 양평 공항 3지구 휴먼빌 아틀리에 6월 오픈 예정. 1533-7484 이신근육.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를 보고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자체가 최고의 통합 메시지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광주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케냐가 영연방 국가라서 영어가 아주 유창. 그럼 거기 안 참석을 할 수도 있는데 통합을 매우 했는데 유창한데 산업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케냐의 고학력자들이 영어 잘하는 고학력자들이.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계속 대규모 산업이 돼 있다. 이미 그걸 미국 CBS에서 보도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 요즘 미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무슨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라고 했을 때 사우스 코리아는 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K-팝부터서 K-컬처가 워낙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 사안이 된 겁니다. 맞아요. 한국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예. 만약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관심 있을 법하지 않은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그게 시작하겠죠. 네. 케냐도 등장했고 방글라데시도 등장했잖아요. 예, 방글라데시도 영연강이거든요. 여기도 고학력자들은 영어가 익숙하거든요. 방글라데시 그 한동훈 장관 딸의 논문 공저자의 남편, 남편이 내가 썼다라고 MBC 보도였던가요? 네. MBC 보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은 다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뭐 해명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거주 중인 한인들이 그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다시 비판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도 비슷하게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학술지 논문 등재된 게 이런 주장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부 한국의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 컨설팅 업체들이 허위로 학생들 학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준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뭐 입시에 정말로 쓰지 않을 거라면 이런 식의 뭐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논문이라든가 표절 같은 거, 의혹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없다. 너무 전형적으로 봐온 방식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인들이. 익숙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진학을 시켰거나 혹은 진학하는 걸 옆에서 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일부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삐뚤어진 방법을 쓰는 바람에 한인 학생들 전체가 매도당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게 크죠. 그게 크죠.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사회활동 해가지고 학교에 간 친구들 내지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원서를 내야 될 친구들이 이제는 그런 레주메가 딱 들어오면 전부 다 이건 또 혹시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제 한인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본인들을 아주 잘 아는 사안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녀들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닌 상황이 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청원도 올리고 있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그 추천을 받고 뭐 입장문을 내고 하는데 저도 그 입장문
학생들을 영어로 수학을 가르친다가 또 좀 납득이 안 가지만 요즘 누가 손으로 쓰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전자문서 요즘 다 대학이나 고등학생들 그리고 애초에 작성 자체를 워드로 하죠. 전자문서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이제 그 이북이라고 하는 출판 형태의 문서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전부터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아마존 같은 데는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웹사이트 올리면 되는 거죠. 굳이 거기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자 출판의 형태를 왜 굳이 띄어야 되냐.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다 사실 분류해서 찾기 좋게 만드는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변명인데 근데 그러면 제가 웹하드 아이디 하나 빌려드리거나 아니면 외장하드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아카이브 다 됩니다. 자기 PC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더군다나 아마존에 0.99달러에서 9.99달러로 유료 판매용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부도 판매 안 되지 않았고 만약 수입이 있었으면 기부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소위 표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은 팔렸니 안 팔렸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을 교묘히 비튼 거죠. 안 팔렸으니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사후에 저작권자의 양해를 받았으니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다 비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출판을 굳이 이제 그 아마존 전용 읽기 그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 용도로 킨들이라고 하는 킨들 있으십니까? 제가 초기에 썼었어요. 이 작업을 해봤어요, 저도 있거든요. 킨들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죠. 예전에 썼지. 한 10년 전. 예. 근데 굳이 그 킨들용으로 전자출판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예전 같은 말이 되죠. 종이로
즉 셔먼법, 이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관심을 갖는 동명이인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죠. 우연이 아니었군요. 이게. 그리고 실제 그 논문들이 뭐 습작용으로 뭐 2-3페이지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심지어 서울대학교 학술자료연구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서 학술 논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논문 형태를 명백하게 띄고 논문 분류로 논문 이름으로 논문 서치를 하면 나온다는 논문 서치를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정식 논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처음엔 에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정서에서 에세이는 국어 시간에 수필로 배웠잖아요. 간단한 잡문, 신상에 관해 그때는 전문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논문 검색하면 나올 일은 없죠. 그것도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근데 이 보도가 장관이 된 이상 국내에서는 계속 될까요? 국내에서는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장관 취임하고 나면 장관 후보 시절에 나왔던 의혹은 그냥 다 넘어가고 끝나는데 한동훈 장관 케이스는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하필이면 때문에 미국 한인 교민들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그리고 하필이면 뭐 여러 다른 나라도 걸쳐있고 또 미국 기자도 관심 가질 사안이라 보도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언론에 보도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청원 플랫폼에 한인 학부모들이 청원을 하고 입장문을 내고 관련 기사가 나오고, 뭐 한동훈 장관의 첫 조카가 되나요? 예, 그렇죠. 관계가? 예. 거기도 좀 불똥이 튀었어요. 예, 외사촌들 말하자면 초조카들. 그러니까 부인 언니의 자녀들이죠. 예, 뭐 스펙 공동체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하필이면 그 자녀가 그 초조카들이 한 장관이 한 장관의 딸과 이제 스펙을 공유한 것 아니냐 싶게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바람에 그분들 논문도 검색 대상이 되나 봐요. 한번도 영상에도 같이 나와 있고요. 같이 설립했다는 비영리장치에도 같이 임원으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저서자 논문에도 뭐 사실 이 중에는 그 대학에 이미 진학이 확정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다 공동저서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국 쪽에서는 조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분들까지 이제 그 거론될 일은 아니었는데 네. 딸과 함께 이제 이름이 올라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학부모들이 검색해서 찾아내나 봐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한동훈 씨 자녀와 그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동저자로 돼 있거나 또는 각자 단체들을 만드는데 소위 봉사단체들을 만드는데 A라는 봉사단체는 그 외사촌 언니들이 만든 봉사단체에 한동훈 씨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한동훈 씨 자녀가 만든 봉사단체에 외사촌 언니나 뭐 그 오빠들이 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서로 스펙 공동체 품앗이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 자녀들은 이제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인 학부모들이 이걸 사안을 조사를 해서 미국 측 언론에 제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뭐 보도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잖아요. 될 수 있어요. 이게 관련 보도가 미국 그게 사실 앞으로 전방에 정말 과속 문제가 방지턱이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게 국내 언론이 관련해서 이제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네요.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정관 취임하고 대부분 끝났는데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도착하셨다고 그랬는데 다음. 원래 하기로 했던 코도 이렇게 도착하셔서 갑자기 긴급 출대된 두 분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인데요. 관련 내용 녹색연합회 장규석 사무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인가요? 2달 만인가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2달 만. 예. 자, 이미 한번 다뤘는데 그 환경조사도 안 돼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개방할 수 있겠는가? 여기 체력수 지원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체류 시간을 조절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을 여기는 때 공원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한다는 거 아니야.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방 언제나 갈 수 있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개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를 해놓고 있는데 하나는 피복을 한다는 거죠. 아스팔트든 잔디를 깔든 피복을 하는 것 하나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류 시간을 제한한다. 이 말은 뭐 피복을 한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고. 아니 근데 공원인데 아스팔트를 다 깔아버려.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해야 돼. 만약에 이런 기업체가 이런 행태를 벌이면 굉장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죠. 약 3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뻔한데 이거를 그냥 아스팔트 혹은 뭐 어떻게 뭐든 간에 시멘트 간에 덮어버린 다음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 개방한 다음에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올해는 잊지 말도록 하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그 이미 반환받은 일부 구역에 대한 환경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캠프 킴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설이니까 일부 반환받았는데 환경 오염도가 어떻게 측정이 됐습니까? 캠프킴은 2020년 말에 이제 반환이 예, 되고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환경 조사를 기본적으로 두 번의 조사 결과를 우리가 확보를 한 건데요. 네. 처음에 조사를 했었을 때 문제가 됐던 건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었던 거고요. 굉장히 센 물질. 예, 다이옥신은 사실은 얼마만큼 검출이 됐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그때 40피코그램 정도가 검출이 됐는데 40피코그램이라면 낯선 단위일 수도 있어요. 피코그램이 이제 한 1g을 놓고 봤을 때 1조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소량인데 그것만 해도 내분비 기관을 교란시키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아주 특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독성 물질로. 가장 악독한 물질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그거고. 그래서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에 다이옥신이 발견이 돼서 우리나라 정부는 약 한 900억, 10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 2년 정도의 정화 기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 물질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봤더니 이제 석유해충 탄화수소, 그다음에 벤젠, 납, 그다음에 뭐 니켈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되는데 사실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로 들어오거든요.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 이상을 줍니다. 성인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인에게 우리나라 성인에게 10에서 20% 정도는 니켈에게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공원에 들어가서 호흡기로 이걸 들여 마셨다. 그럼 당장은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벤젠 같은 경우에도 희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안에 들어오면 치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발암물질인데 상존하는 위험을 두고 국민들에게 들어가라라고 개방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정부로서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민간이 이렇게 개방하려고 한다면 공공의 안전을 책임진 그 정부에서 말릴 일인데 정부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비록 만약에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든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든 막고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뜻이겠죠.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닌데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게 아니겠는가 무리한 진행을 보아하니 캠프 킴을 사례로 들었는데 왜냐면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에
3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나오는 그 오염물질인데 얘는 뭐 플루오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회사 빼고 이게 깊이 봤더니 잠시 9m 후 가지고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시속 70km 10m 구간입니다. 맞더니 그 정도 나온다. 잠시 그러면 후 정말 시속 우리 스스로 70km 야, 이거 구간입니다. 깊이 있어. 그러면 딱 이 정도 피복이 된 상태니까 괜찮아. 근데 9m 그 이하로 표층이 낮은 상태의 오염물질이 있다는 거는 바로 위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나온 정보를 찾아보면 학교 또는 체육시설 등등으로 사용됐던 구역들은 상당히 오염이 덜 됐기 때문에 곧바로 이런 개발이 가능해서 그쪽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현재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언뜻하고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피가 쏟아져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사업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오염물질이 음식하는 식으로 가능하는 거죠. 그러면 이용기라는 시설이 대부분 기록화되어 있으니까 쓰는 기준도 다 똑같은 것이고 환경도 똑같고 일수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미 개방됐던 다른 주한미군 숙소부지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신계 충토라스라든가 발암물질, 벤젠, 페뇰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시는 거. 그럼요. 예, 분명히 공개되진 않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임시개방을 하지만 다른 조치들을 뭔가를 마음속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겠다 치면 솔직히 피부터 얘기해서 이 정도 안 되네. 그리고 맞아 나서 해줄 시간 제가 나가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거기 저 단지를 왜 아스팔트 덮습니까? 단지를 왜 아스팔트 덮게 되는 거예요? 임시 개방이라는 게 정말로 임시 개방을 하더라도 거기 모래밭 깔고 아이들 놀 수 있게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린이들한테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500까지 치솟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민들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지금 새 정부의 그 어떤 업무 추진 스타일을 보면 장관 인선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우려하는 바가 있다. 그럼 언론에 보도해요. 그러면 바라는 게 아니라 저로 어디 가야 잘 되는데 알겠고 위에 때는 못 뛰가. 하고 추진하거든요. 그냥 임명하거나.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놓고 시민들이 그걸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공원 만들어놨는데 일부 부지 먼저 정화 작업할 수 없냐 이 질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일반론으로. 근데 이번에는 일부 부지만 지금 열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부지만 필요한 정화 작업을 할 수 없느냐. 일부 부지만 필요한 정화 작업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군 기지의 오염은 기본적으로 노후된 그 송유관이나 이런 기름 탱크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전체 토양이 구역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확실한 오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칸막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완벽한 오염이고 어디가 더 오염이 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다 걸어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사를 다 했더니 아 여기는 오염이 거의 안 됐어. 그럼 거기 일부 개방할 수도 있겠죠. 거기를 일부 개방하려면 조건은 더 이상 거기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제 지하를 조사하시고 실제로 용산 이는 우리가 조사할 수 없었지만 용산 기지 인근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예, 지하철역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확인된 적이 있거든요. 그 지하로 흘러다닌다는 얘기죠. 그럼요. 목사평역 뭐 500배, 1000배 이렇게 기준치 넘게 검출이 됐는데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런 걸 다 알면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임시개방에서 시민들을 들여보낸다는 구조를 세워서 한다면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정말 못 갈 수 없습니다. 군인들만 쓸 거예요? 대통령 혹시 그거는 비서실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아니 그 양반들 가는 거야 뭐라 그래. 이 사실을 다 알고 방송하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모르겠지만